안녕하세요. 구영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여쭙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제가 열심히 더 공부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초학제적 연구 패러다임이라고 해놨습니다. 패러다임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거창한 내용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배포된 자료에는 4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2개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다움의 탐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것이 제가 이해하는 인문학입니다. 결국 제가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거라서 너무 개인적인 얘기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첫 번째 자리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가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과제입니다. 숙제죠. 첫 번째 부분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죠. 저는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안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들어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잘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런데 제 속에서는 자꾸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럼 내가 개 고양인가? 아니면 얘네들인가? 파리인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접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우울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사람이라서 그랬지 파리이거나 개 고양이였으면 당신을 그렇게 섭섭하게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인문학을 하게 된 계기가 이런 겁니다.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문학을 보니까 humanities라고 돼 있더라고요. 인간다움에 대해서 뭔가 탐구할 수 있는 영역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보고 인간이 되라 했던 분들도 이렇게 사이좋게 행복하게 모두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라고 하는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늘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서로를 도우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아우슈비츠 사진인데요. 저는 이걸 보고 그렇게 느낍니다. 인간이라서 그렇다라고 느낍니다. 왜요? 파리는 이렇게 하는 걸 보지 못했어요. 개고양이가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다움은 2가지 측면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2가지만 정리를 하자면 당위로서의 인간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이렇게 살아야지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우리가 만나는 인간의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저지르는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다움을 탐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 중에 하나만을 선택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문학은 여태 그 일을 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붙이자면 제가 생각하는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 탐구의 대상으로서의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제약을 연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라고 얘기했지만 뭔가 깊은 사유 뭐 이런 측면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느낌도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떠오르는 그 모든 것을 퉁쳐서 사고라고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는 거,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욕을 하는 거,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거, 다 행동이죠.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규정하고 조건 짓는 것을 저는 제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공부하는 영역에서는 이 제약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가능하게 해주고 한계도 짓는 요인이라고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항상. 자, 저는 오늘 아침에도 글을 좀 쓰고 왔습니다. 제가 제법 느리지만 타이프를 잘 쳐요. 예전에는 이제 독수리 타법이라고 해서 한 손가락식으로 이렇게 쳤었는데 이제 꽤 익숙해졌습니다. 학위 과정을 하고 글을 쓰고 하면서 이제 생각나는 대로 손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요. 제가 요렇게 타이프는 못 칩니다. 요게 제약입니다. 제 뼈대와 근육과 힘줄과 신경, 그 제약이 제가 타이프를 치는 행동을 제약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 뇌에 모터 콜텍스가 같이 작동해야겠죠. 운동 피질이 같이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은요, 제 두뇌, 특히 왼쪽 뇌에 있는 브로카 영역이 작동해야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제가 이런 발화를 하기 어려울 겁니다. 브로카 영역은 저의 발화를 가능하게도 하고 그리고 제한도 합니다. 브로카 영역이 할 수 없는 것은 제가 못합니다. 제가 텔레파시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두뇌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인간다움의 제약에 대한 탐구를 제 그 관심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종교학자로서 종교를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부분들을 갖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특정 영역에 한정된 지식도 필요하고요. 그 영역의 한계를 조금 더 느슨하게 경계를 짓고 있는 지식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태 참고해온 연구 프로그램들은 인지과학이라든지 성적은 안 좋았습니다. 아주 진화심리학이라든지 진화인류학, 그리고 요즘은 인간행동 생태학에도 관심을 갖고 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할 만합니다. 인간의 어떤 제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학과로 자리 잡지는 않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 존재해도 반겨줍니다. 그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과학문에 속한 학자이면서도 분과학문의 경계를 막 넘나들면서 탐구를 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의 학문은 여러 가지 과학적 발견과 함께 갑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지식의 폭과 깊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발견된 지식, 새로 정리된 지식과 기존 지식, 그리고 기존의 어떤 분과적 영역 내에서 만들어진 학문, 어떤 학술적인 성과 간의 무모순성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압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 아름답게 갈 수 있죠. 하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디베이트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생산적인 토론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분야의 성과를 존중하고 사실 이해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 일을 같이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과의 작업을 존중하고 이해하면 저쪽에서 못하는 거 제가 하면 되고 제가 못하는 거 저쪽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넘나들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제가 해온 방식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인지진화 종교학이라고 거창하게 이름 붙였지만 종교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종교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막스 밀러가 생각이 납니다. 막스 밀러는 독일 출신의 영국 학자거든요. 영국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셰익스피어 언어 잘한다더니 언어 1도 몰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질문이 달랐던 겁니다. 언어의 마술사죠. 셰익스피어만큼 영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스 밀러의 질문은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영어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막스 밀러의 관심은 인간의 언어 능력의 핵심을 알고 싶다 이런 거였거든요. 물론 이제 당대의 과학적 방법이라고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막스 밀러는 비교 언어학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문제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으니 우리는 막스 밀러의 그 어떤 질문에 공감한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교학자로서 지금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관심이 있고 제가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지진화 종교학을 선택했습니다. 인지종교학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생겼거든요. 1990년 정도에 일군의 학자들이 종교학자와 철학자 뭐 이런 전형적인 인문학 영역에서 활동하던 분들 사이에서 움직여진 어떤 운동입니다. 인지과학이 발달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가시화되던 시절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행동주의가 대세였죠.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블랙박스처럼 들여다볼 수 없다. 뭐 자동차에 달린 블랙박스가 아니라 암상자라는 거겠죠. 그런데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그리고 인지과학이 어떤 알고리즘으로 사람의 아이디어를, 생각을 읽을 수 있고 어떤 도식화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인지과학의 어떤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종교학도 거기에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2010년 이후로 거기에 진화라는 말이 더 붙었습니다. 진화과학의 그 지식, 그러니까 일반화된 지식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된 어떤 연구들이 중요성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인지진화 종교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존의 인지종교학의 그 국제 어소시에이션이 이름도 바꾸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홈페이지에서 따가지고 온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종교가 있거든요. 종교학자들은 여기에 다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닮았지만 다른 종교 형태가 횡문화적으로 발견되는 걸까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갖습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 더, 왜 특정 종교의 교리나 의례를 학습하지 않은 사람들도 문화 접변을 가정하지 않더라도 종종 종교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걸까 하는 질문을 묻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박사 논문을 이런 주제로 썼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편성이라는 것과 특수성이죠. 저는 이제 진화 인류학을 공부해서 호모사피엔스의 공통적인 특질에서 보편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특수성은 행동 생태학적으로 다양한 생태적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보편적인 거는 없고요. 그리고 정말로 특수한 것도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성과 다양성이라는 말로 좀 전환해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문제의식으로 좀 가지고 오자면 종교적 사고와 행동의 일반성과 다양성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톱니바퀴가 있겠지만 여기에는 호모사피엔스가 갖고 있는 보편적 형질을 좀 알아야겠다. 우리의 신체적 제약, 뇌의 제약 포함해서요. 우리의 행동 가소성도 사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생애사에 따라서 자원을 분배하는 전략도 뭔가 고려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종교는요. 비록 아열대 지방 북반구 남반구에서 세계 종교의 그 굵직한 종교들이 탄생하기는 했지만 사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많은 종교들은 정주인의 종교입니다. 적어도 반정주인의 종교입니다. 농경이나 목축 또는 유목인데 정주지를 가지고 특정한 정주지 복수의 세틀먼트를 가지고 움직이는 유목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현대 도시인의 종교를 우리가 실제로는 경험하죠. 탄생과 무관하게.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은 이동성 수렵채집인이더라고요. 다 없어졌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마다가스카르 연구를 좀 시작을 했거든요. 마다가스카르는 안타나나리보에서 서남부 미케아 숲까지 다양한 식생이 공존합니다. 서로 다른 생태적 환경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앞에 부분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농경민들의 아이입니다. 노는 게 아예 달라요. 수렵채집인들의 아이는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놀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넘어가는 지점까지만 한번 같이 보시죠. 이 아이들은 농경민들의 아이들이고요. 이 아이는 숲에 사는 수렵채집인의 아이입니다. 여기 이제 수렵채집인들의 쉘터가 좀 있었어요. 레퓨지를 구성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와서 인터뷰도 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라포를 형성을 했습니다. 발전적 과제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제가 학문의 공동체를 고민하고 있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듭니다. 저는 이게 모두가 협업해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은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 개인적인 스테터스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지종교학자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뭐 칼럼 쓰면서 이렇게 즐겨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거 이제 그 한국연구재단에 찾아보면 이런 학문 분과는 없습니다. 그냥 쓰는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질문,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해외 학자들하고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공감해 주는 분들이 쓰는 용어를 저도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활동을 하면서 여러 학자들과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어떤 인간의 기원과 관련된 고민을 하는 그런 학술대회나 여름학교 같은 것도 같이 기획도 해보고요. 그 주제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한 12개 정도의 주제를 올해 진행을 했는데 서로 다 다른 전공의
배경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들은 뇌과학, 어떤 분들은 철학, 어떤 분들은 경제학, 저는 종교학, 그렇게 해서요. 이게 되더라고요. 왜요? 이분들은 인간이 갖고 있는 특정한 어떤 형질이라고 할까요? 어떤 문화적 형질의 기원과 또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기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말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가지고 나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절대로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문제풀이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영역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 봤는데요. 우리 인문학에서 발견한 것들, 그리고 그것의 성과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 통찰을 인문학계에 계시지 않은 분들과도 소통해야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학제를 넘고 경계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분업하고 협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하는 얘기지만 저는 인문학을 해서 그런지요, 개념 정리는 제가 특정 분야에 있는 분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분야가 제 전공 분야가 아니더라도 제가 잘 이해하면 제가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질문이 유효한 질문으로 이해되는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푸는 건 혼자 못하니까 같이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아카데미를 지탱하고 있는 각 분과들이 이걸 좀 지지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